메이진도 구치했어요? 와, 믿을 사람이 없네. 아니, 왜 구치를 한 거고 도대체? 아니, 그냥 싫어요 정도만 눌러도 되잖아. 반갑습니다. 코인고 플러스 오전 시황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6년 1월 14일 오전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봉 마감은 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주요 저항대를 돌파해주는 모멘텀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어제 시장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보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어제였죠. 그러니까 어제 암호화폐는, 그러니까 발표됐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데이터와 그다음 복합적인 거시경제 뉴스들, 이런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견고한 회복세 그리고 모멘텀 캔들을 나와주는 이런 강세장이 연출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수 발표가 일어나면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2.7%로 예상했었던 것이 정확하게 부합하면서 시장에서는 뭐 강세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대부분 어느 정도 전고점 또는 기존에 있었던 바이사이드 리퀴디티가 있었던 그런 지점에서 저항대에서 뉴스에 파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장은 어제 같은 경우 조금 전통적인 문법 또는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의 알고리즘 같은, 그러니까 기계적인 이런 패턴에서 좀 벗어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일봉상 지금 파란색 라인, 그러니까 93K였습니다. 93K라 말씀드렸던 트리거 구간을 지나가서 모멘텀 캔들을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빙이 좀 더 중요하겠습니다. 1차 타겟가는 106K입니다. 106K로 나아가는 문은 활짝 열어젖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지금 기술적 반등의 의미는 가지지 않습니다. 매우 오랜 기간 동안에 힘을 응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또는 뭐 데드캣 바운스라는 느낌, 이런 느낌 전혀 아니고요. 현재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시장의 구조와 근본적인 변화를 조금 시사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5가지 정도로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제 CPI 데이터가 시장에 미치는 숨겨진 의미를 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어제 뭐 귤님이 말씀하셨나요? 연준 의장 제롬 파월과 법무부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비트코인의 빌드업 과정, 어떤 내러티브의 과정, 이런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래는 JP모건이 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CPI 발표하고 동일한 시간에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CPI 같은 경우에는 먼저 헤드라인은 먼저 나오고 뒤에 쪽에 이제 뭐 상세한 것들이 발표가 나오는데, JP모건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시간에 시작은 됐습니다만 조금 시차를 두고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가 좀 더 좋게 나왔을 때 전체 시장의 유동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하락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전통 금융시장 자체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보였던 강세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뭐 대표적인 지표들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이랄까, 그럼 자금의 방향성, 그리고 채굴자들과 시장의 참여자들, 요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 센티멘탈적이거나 또는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라이스 액션으로 차트의 주요한 저항대와 지지, 요런 구간들을 살펴보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체인링크나 에이다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4개 종목을 살펴보면서 오늘 라이브 녹화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제 CPI는 저희가 라이브를 하고 있는 도중이라서 정확한 뭐 분석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뭐랄까요, 기대치 이하다, 처음 발표 직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사실은
지난달 겁니다. 지난달 거라서 좀 뭐랄까요?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시장에 팽배했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는 시장의 예상과 정확하게 일치했지만은 그 일치함이 갖는 의미가 좀 다른 것들과 같이 병합되면서 가볍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가지는데 첫 번째로는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은 전체적으로 2.7% 정확하게 부합됐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그대로 2.7%인데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했을 때는 0.3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상회했죠. 이거 좀 약간 좀 주목할 점인데 여기서 우리가 더 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근원 CPI입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입니다. 이걸 봤을 때는 우리가 2.7% 그러니까 헤드라인 데이터보다는 2.6%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소폭 하회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전체 데이터에서 뭐 좀 놀라운 서프라이즈, 간단한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이 나와줬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또 이러한 그 근원 CPI 자체가 좋게 나오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재점화가 될 거라는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연준이 급격한 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 또는 명분을 제거해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드리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거라는 뭐 연준의 우려 그걸로 인해서 긴축을 하겠다라는 거. 이런 명분, 긴축으로 선회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선회될 수 있는 이런 명분과 이유를 완전히 제거해줬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뭐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겁니다. 전월 대비로 0.3%였으니까 2.7%보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CPI보다는 조금 더 높았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봤을 때보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월 대비로 봤을 때는 조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악재처럼 보이는 이런 데이터가 좋게 반영되고 있다는 게 좀 특이점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뭐 에너지 가격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0.3%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외부 충격이 좀 있습니다만 지금 베네수엘라 관계 쪽도 그렇고 이란 쪽 문제도 지금 그렇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지정학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결국 이러한 에너지 측면에 대한 것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환경도 어느 정도 기대된다. 기대값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견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거비가 전월 대비해서 0.4% 상승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원래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요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의 매파적인 성향이 나올 수도 있는 요인이 일 수 있는데 이거 역시도 약간 기대감으로 좀 덮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신규 임대료 이런 것들이 하락 추세가 계속 반영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되는 주택이 어느 정도 이 주거비 자체를 좀 낮출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 완화되고 투자 심리를 조금 자극하는 형태로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헤드라인은 정확히 부합했으나 조금 악재들로 보이는 것들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좀 더 그런 면을 좀 부각받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거는 그 파월 의장, 그러니까 제가 파월 의장의 좀 뭐랄까요? 위증 논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한다는 이런 이슈입니다. 지난번에 좀 이거는 경제 데이터, 그러니까 CPI와 같은 경제 데이터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적인 영역에서 좀 독특하게 이런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롬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6월 달에 작년 6월 달이죠. 의회에서 증언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작은 꼬투리일 수 있습니다. 큰 그게 표면적인 건 아니고 그 근본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뭐 위증 여부를 뭐 미 법무부가 수사하겠다, 형사소송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폭로를 했었는데 이거는 취임 직후부터 계속 나왔던 연준 길들이기,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길들이기로 해석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말기로 가면서 그러니까 그 연준 의장의
임기가 말기로 가면서 결국은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금리 인하를 했었고, 그리고 뭐 좀 뭐랄까 매파적인 그런 상황으로 선회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역에서 중앙은행의 뭐랄까요 파월 의장이 경고를 했었죠.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악재일 수는 있습니다. 시장 자체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하지만 이것도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 중앙은행 자체의 뭡니까 독립성 훼손 자체가 어떤 걸 이끌어낼 수 있냐면 법정화폐죠. 그러니까 법정화폐 달러화입니다. 법정화폐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좀 균열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의해서 결국은 좌우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달러와 가치는 장기적으로 좀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고 그 시스템 우려가 부각되면 결국은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어떤 말이냐면 파월 의장의 폭로 직후에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그리고 최근에 연초에 조금 내러티브를 쌓고 있습니다만 디지털 안전자산으로 보인다고 다시 한 번 더 재평가가 받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동시에 커플링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비트코인이 같이 오르는 커플링되는 동조화 현상 이것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전체 시장에서는 좋지 않은 형태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암호화폐 자산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좀 독립적인 위치를 가져가는데 레이어를 쌓고 있다. 빌드업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험한 사태,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리스크뿐만 아니라 중앙화된 권력 시스템 실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 행정부의 좀 직선적인 아니면 일방적인 이런 좀 뭐랄까요 압박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해칭을 비트코인이 뭐 담당할 수 있다. 이런 성격을 강화된다라는 것들도 이번 상승에 좀 어느 정도 요소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브리핑에서 주초였었나요? 주초에 말했던 브리핑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JP모건 등 전통적인 투자회사들 금융이사에서 실적 발표가 연달아 나오는데 결국 이게 좋게 나와야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 리스크 온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돈이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CPI 발표와 같은 시간대에서 발표된 결과를 보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조금 떨어지는 느낌 이런 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런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좀 다른 또 시각으로 또 봐야 되겠어요. 어떤 게 있냐면 원인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신용카드 이자율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한제를 말했는데 이게 1월 9일 그러니까 2026년 들어서 1월 9일에 공식 소셜 미디어에서 처음 언급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당장 행정명령으로 1월 2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명령으로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올해 전체입니다. 올해 전체. 그러니까 내년 1월 20일까지 19일까지 1년간 만 1년간 신용카드 금리를 상한제한다. 10%로 제한하겠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출이라든지 이런 신용카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수료가 막대한 수입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막아버렸다라는 것 때문에 전통시장 자체에 금융시장 자체에 좀 뭐랄까요? 좀 돈맥경화 아니면 좀 약간 경직성을 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자금의 흐름 자체가 그런데 이건 역시도 반응을 보면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가들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 뉴스들을 보았을 때는 오히려 이런 전통 금융권의 위기가 암호화폐 시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계속 이런 레이어가 쌓여갑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왔을 때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하락했던 것을 지난해 자주 목격했었는데 올해는 이러한 똑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금과 비트코인이 동조화되고 그리고 전통 금융권 자체에서 약간 위험한 모습을 보이니까 유동성이 좀 말라갈 것이다 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해칭 수단으로서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경색될 거라고 생각했던 시장 전체의 그 분위기도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은 뚫어내고 있는
이런 기현상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에도 한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금융시장에서 나오는 위기설 자체가 반사이익을 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입니다. 3월 정도쯤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죠. 그러니까 그때 파산했을 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조금 주목받기 시작했고 급등했던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은 너무나 유동성이 적은 상태라서 전체적인 붐업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에게 조금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건 역시 지금 손바뀜 현상으로 있었던,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바닥권, 요 바닥권 상황에서 있었던 곳에서 나오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한 재료들로, 그러니까 악재들만 쏟아내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앞두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올리려고 하는 재료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악재로 보이는 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잘못 해석하면 기본적인 문법, 기존에 작년에 있었던 느낌, 이런 걸로 문법이나 그런 상황으로 해석했다면 오히려 되려 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비트코인은 좋은 내러티브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로 봤을 때는 MVRV로 봤을 때 현재 1.6 정도로 기존 좀 기록하는 걸로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비트코인 자체 이 뭔가 가격 상승, 지금 오늘 나왔던 이런 가격 상승이 투기적인 거품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가치 상승 그리고 손바뀜에 기반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손바뀜이 일어난 뒤에 이제 올리려고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아직은 여전히 구조적인 붕괴보다는 상승 추세를 계속 건전하게 축적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MVRV는 1.6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MVRV를 Z스코어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로 나눈 거 합시죠. 이거 역시 1.19 정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적정 가치,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 사도 된다. 추가 상승분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 NUPL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NUPL이라는 지표입니다. 이건 별건 아니고요. 그래서 Net Unrealized Profit하고 Loss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미실현된 수익과 미실현 손실입니다. 이거 두 개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실현된 순수익과 손실 차이를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근데 이거 역시도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수치가 어떻게 뭐 표를 보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석이 중요하겠습니다. 0.371 정도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적인 매도 압력 자체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적다. 하방의 경직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방의 경직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왔던 이 모멘텀 캔들이 조금 다시 한 번 더 페이크일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이 브레이크아웃이 페이크고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낮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는 좋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랄까요? 사람들이 좀 더 지켜보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전 고점, 박스권 매매에서는 이런 곳에 도달하면 수익을 실현하게 되죠. 그러니까 단기 수익 실현을 해서 결국 저항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 모멘텀 캔들에서 반응은 좀 더 홀딩을 해보자라는 게 조금 더 지배적이다.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굴자들이 지금 팔 만큼 다 팔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물을 던진다라는 것은 장기 홀더들, 중장기 홀더들이 던졌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126K에서 던졌던 부분. 그리고 새로운 현물 매수자들이 조금 사들여야 된다. 근데 여기 사들이는 모습이 보였다. 바닥권 형성해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또 하나 더 봤던 게 채굴자들입니다. 채굴자들이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조금 던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하지만 지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던질 사람은 다 던졌다. 그러니까 전력상의 우위, 그러니까 채굴하는 비용이 조금 비효율적이었던 국가나 지역이나 회사 이런 곳에서는 이미 좀 팔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좀 더 들어가는 생산 비용보다 조금 싸다 하더라도 지금 팔지 않고 손실을 조금 감안하더라도 버티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 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사람들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은 일단 채굴자들도 항복 선언을 했다. 이런 것도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수치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바닥권에 대한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 상의 지표들이 주요한 지표들도 있고 해서 현재 요 구간이 모멘텀 캔들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스 액션으로 봤을 때는 다시 비트코인부터 하나하나씩 지켜보도록 할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박스권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면 박스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응축됐을 때 이렇게 횡보하다가 위쪽으로 그러니까 브레이크아웃을 줬을 때 이게 페이크 브레이크아웃이냐, 그러니까 유다 스윙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좀 다시 한 번 더 번지되냐, 이렇게 될 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테스트를 받더라도 이 정도 상단,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간다 해도 강하게 수입 주고 올려가는, 그러니까 즉, 여기를 다시 들어가지 않는, 기존의 박스권 안으로 재진입하지 않으려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포착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좀 더 우리가 위쪽,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위쪽에서 타겟가 좀 높습니다. 지금 여기가 열렸기 때문에 타겟가 106K 정도를 계속 몇 달 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말씀드렸던 건 여기를 반드시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를 가기 위한 문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느냐, 오늘부터 진행되는 날봉부터 조금 리테스트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도 좀 더 위쪽 요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FVG, 갭상승을 띄워줘야 됩니다. 갭상승 띄워주고, 그 이전에 우리가 봤던 97K가 단기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약간 힘을 다시 모았다가 다시 한 번 더 FVG를 띄워주면서 일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FVG가 아래쪽에 한번, 다시 한 번 더 FVG, 갭상승 띄우면서 중간에 잠깐 머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시간으로 머물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도 압박이 생기는 와중에 어떤 재료를 통해서 수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락된다는 게 아니라 스퀴징이 아니라 숏에 대한 약간 아래쪽으로 주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늦게 타신 분들 또는 보수적으로 타신 분들의 스탑로스를 터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롱건 사람의 그걸 터줄 수 있거든요. 원래 근본적인 이렇게 지금 쌓여져가는 요 빌드업은 결국에는 숏 스퀴징을 내기 위한, 그러니까 아래쪽 유동성, 그리고 우리가 봤었던 게 있었죠. 뭐냐면 프라이스 액션을 봤을 때는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바닥권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서 박스권을 완벽하게 한 번 더 만들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됐다. 그래서 이쪽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로 바로 올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이쪽에 있었던 곳에 롱 포지션을 털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건 조금 더 낮은 확률. 여기가 50% 확률, 여기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30%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좀 하락해서 이 아래쪽으로 왔다가 갈 수 있는 확률도 지금 지정학적인 또는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갈 수는 있으나 20% 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높은 확률로 말씀드렸던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었던 유동성들,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종료시키지 못하고 바로 올라갈 때는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약간씩 숏 스퀴징을 만들어내면서, 즉 숏을 거는 사람들을 털어주면서 이 유동성을 연료로 올라가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갭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숏 스퀴징을 한꺼번에 내기 위해서는 갭 상승으로 106K까지 질주해줘야 된다. 이런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와중에서도 이런 박스 구간에서 어떻게 될 수 있죠? 위로 한번 주고 아래쪽으로 한번 주고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 수입도 충분히 가능하다. 쓰리마켓 패턴이 되겠죠. 이런 형태도 가능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머물면 안 좋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 리테스트 된다면 좀 약간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좀 더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아래쪽 93K를 리테스트 받는 거는 그닥 좋지 못합니다. 조금 더 오늘 보여줬던 모멘텀 캔들의 개미들 뿐만 아니라 많은 트리거들,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서 나왔던 트레이더들이 피로감에 쌓여 있었죠. 어느 정도 이번엔 좀 나가자, 제발 찐반 좀 가자, 그러면서 자리 안 주면서, 작은 시험으로 봤을 때 자리를 안 주면서 점점점 위로 밀어 올리는 형태. 그래서 숏스퀴징을 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거 쐐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쐐기 형태로 만들어주면서 하방 이탈 보여주고 리테스트 받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보면 박스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보면 박스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래 되면 리테스트 받고 떨어질 거라. 그냥 어차피 박스 구간이에요. 위쪽에서 보면. 근데 이게
엔딩 다이아고날, 그러니까 추세가 꺾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여기에서 숏을 걸 수 있겠죠. 숏을 걸 수 있겠죠. 그럴 때 아래쪽으로 확 올리는 느낌, 결국 뭐죠? 리딩 다이아고날로 확인되는, 컨펌되는 형태로 나와줘야 괜찮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결국은 그 차트는 지표라든지 차트, 그러니까 제가 보조 지표를 보지는 않습니다. 방금 봤던 온체인 데이터라든지 거시경제학적인 그런 것들은 이슈를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레거시 자산으로 어느 정도 편입되고 있고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결국엔 나스닥처럼 어느 정도 차트도 봐야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들을 봐야겠죠. 하지만 차트를 봤을 때는 기술적 분석에서 다른 지표를 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흘러가는 즉각적으로 반응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차트가 나오고 캔들군이 형성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더 그 구간에서 디테일한 대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도 높은 확률의 시나리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실시간으로 진행됐을 때 캔들군이 다르게 형성된다거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마다 텔레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 예상될 수 있는 시나리오들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간만에 아주 오랜만에 좋은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다시 한번 더 뭐 위쪽에서 윗골이 달리면서 바이 사이드 리퀴디티 달리면서 이곳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곳을 넘지 못할 것이니까 숏을 거는 전략은 그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악재들을 뚫고 나가는 비트코인의 내러티브, 이 빌드업이 좋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도 하락에 대한 시그널 또는 그러한 우려들이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롱 전략 그대로 가져가시고 위쪽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신 분들은 약간 덜어내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을 수 있는 단기 저항대에서는 이런 오더블럭, 서플라이존이나 이런 곳에서 덜어내는 것은 좋으나 전체 포지션을 종료하지 마셔라. 추세가 생긴다면 오히려 이번에 이 타겟가에서 잠깐 머물 수는 있으나 올타임 하이 갱신을 1, 4분기에도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물러서지 말고 폼을 느끼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추심을 유지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훨씬 더 좀 뭡니까? 공격적인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주목받는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괴리가 좀 심하다.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에 조금 속도는 조금 빨라지고 그다음에 수수료가 좀 싸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RWA 시장 전체를 이더리움이 주도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술적인 검증 그리고 또 시장에서의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뭐 매해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더리움이 좀 비트코인보다는 좀 더 유틸리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아니면 레이어의 확장성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비트코인보다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좀 후발주자겠으나 결국에는 주도할 수 있다. 결국 2026년은 지난해 보이지 못했던 알트코인의 완전 침체기, 빙하기, 그리고 정말 암흑기였습니다. 이 암흑기를 돌파할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의 약진입니다. 동반 상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저항대는 이 노란색 구간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요 구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받쳐준다 또는 받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훼손되지만 않는다면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7,000불 이상 7,000불에서 8,000불 사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불 후반대 7,500불 이상 7,500불 이상 8,000불까지도 충분히 이더리움이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레이어 1이 이끌어 나가면서 다른 밑에 하부적인 레이어 2들 그리고 또 같은 생태계에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메타들이 있겠죠. AI, RWA, DeFi 이런 것들 쭉 이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경쟁사인 솔라나까지도 함께 동반해서 갈 수 있다. 둘이가 경쟁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가져가는 곳과 솔라나가 가져가는 곳은 겹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둘이가 서로가 양분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라나는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트랜잭션 속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하는 편이고 이더리움은 보안성이라 저장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전송되고 거래 막 하는 거는 솔라나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펀더멘탈적이거나 보안성, 저장 이런 것들은 이더리움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이 쌍끌이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리고 2026년 상반기 또는 1, 4분기에서는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어느 정도 이더리움 전체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리플입니다. 리플은 조금 다릅니다. 리플은 탈중앙화되어 있는 기존의 기조를 좀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모든 규제, 곧 15일 날에서 16일로 넘어가는 클래리티 액트가 있죠. 요거에 우리나라 말로는 명확성 규제인데요. 이거에서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까 봤던 뭐 이더리움과 솔라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리플은 친규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SEC와의 아주 긴 법정 소송 때문에 이미 규제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하고 있는 모든 규제 또는 조건들, 증권성 시비가 붙지 않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고 이게 리플이 해왔던 이런 것들이 이런 대응과 전략들이 결국에는 전체 암호화폐 종목들마다 아니면 프로젝트들마다의 기준이 되어 왔고 좀 롤모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건 리플입니다. 리플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라고 보기에는 좀 더 친화적이었던 규제에 친화적인 걸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태였죠. 이번에 작년에 조금 더 뭡니까 극단적인 상승 이후에 긴 조정을 겪었습니다만 결국엔 이런 무빙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보다 조금 못 올라갔네. 앞에 있던 전고점 못 돌파했네? 아닙니다. 이미 오버에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죠. 이거 오버슈팅 주었고 지금 현재 지지받아야 되는 곳에서 확실하게 지지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오더블럭 오지 않고 이쪽에서 그대로 올라가주는 무빙. 이 FVG까지 왔을 때 그러니까 상승의 오더 여기 보면 이 박스 구간 아래쪽 박스 구간을 브레이크아웃 했던 이 지점을 들르는 건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허용 가능한 범위가 여기 범위인데 이것도 역시 별로 그닥 좋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그 위쪽에서 받아주고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리플은 장기 투자해도 좋을 만큼 펀더멘탈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크립토 환경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형태로 진화해 나갈 것이고 적응해 나갈 것이고 결국은 선두에 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솔라나와 뭐 경쟁 상대 아니에요. 리플은 솔라나 뭐 다른 아비트럼이라든지 뭐 또는 다른 레이어 1들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독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IS200둘 이런 거 실질적으로 쓰이는 애들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RWA에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스텔라루멘도 커플링되는 자산이니까 이거 역시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은 거래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마무리를 좀 지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번 시장 어제 봐서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 그리고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가격 상승과 반등 그리고 지금 모멘텀을 봤을 때 느끼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그리고 이런 악재 속에서 비트코인이 그걸 정면 돌파해 나가고 모든 악재를 호재로 재분석시키는 재평가되는 이런 내러티브를 쌓아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번 2026년에 기대감을 좀 더 가지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희망 회로라든지 보기 좋은 뭐 신기루 뭐 빛깔번쩍한 뭐 이런 좀 뭐랄까요 그런 미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나 상황 그리고 시장 상황에서의 좀 안 좋은 조건에서도 일어서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기대감을 더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2026년 매매가 잘 될 수 있도록 연초에 1월부터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익절하는 하루 그리고 좀 더 갭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이 모멘텀을 쭉쭉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